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께서 특수교사로 미국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조기 개입을 해오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조기 개입에서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일반 초등학교에서 유아반, 특수반에서 일할 계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통합 어린이집에서 이제 장애 있는 아이랑 일반 아이를 같이 이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제한된 환경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였고요. 그리고 계기가 된 거는 저희 반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초등학교 그 반에 아이 중에 다운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멀쩡하게 있다가 갔거든요. 근데 저녁에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애 팔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멀쩡했었는데 왜 그랬더니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않냐 막 이런 계기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기 개입을 계속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아 시기 아이들을 제가 가정으로 가서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조기 개입을 하게 되었고, 조기 개입을 하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느꼈어요. 교실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조기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정에서 영아와 가족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또 배우게 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개해 주실 가정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조기 개입을 하면서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깨닫게 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티아라고 굉장히 조그만 꼬맹이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걷고 잘 보지 못하고 목적 없이 막 걸어다니는 이런 아이였는데, 얘네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사람 몸에 딱 들어붙고 막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를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감각통합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의 그 이제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애를 안고 이렇게 몇 바퀴 돌려줬어요. 돌렸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고 막 까르르대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나서 막 노래를 부르고 몇 바퀴를 돌고 난뒤 애를 딱 내려놓는 순간 제가 멘붕이 왔어요.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진이 온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안구진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안구진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이제 의사한테, 제가 아는 소아과 의사한테도 전화를 하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 하루 종일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정말 가슴에 돌을 얹고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던 거는, 우리가 아이를 지원할 때 아이의 그 특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의료적인 것들을 미리 좀 알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이가 경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먹고 나면 막 분수토, 특히 이제 영아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알고 아이가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도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도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셨지만 한편 또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또 실제를 알게 되셨을까요? 조기 개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했던 거는, 특수교사가 조기 개입을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굉장히 아이의 발달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를 잘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대부분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돈이 나와서 각 주에서 조기 개입을 하기 때문에 조기 개입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교사지만은 기본적으로 감각통합에 대한 교육도 받고, 때로는 치과 의사가 와서 아이들 이 관리하는 거에 대한 것도 받고요, 수면에 대한 것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 그때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조기 개입은 팀 어프로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사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팀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회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정보 교환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사실 제일 많이 배우는 건 부모로부터예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부모가 경험에 의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물건을 잡았을 때 잘 잡지 못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손에 대주면 다 던지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머리 이렇게 묶는 밴드 가지고도 아이 손 주변을, 물건을 이렇게 해놓고 손 주변을 연결을 해서 잡는 거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수교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도,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내가 단편적으로 알게 되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거, 아이 관련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처음 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작 이후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뭐 정부 시스템 안에 체계적인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특수교사 자격증은 있지만은, 유아 특수교사 자격증은 있지만은 조기 개입을 하려면 조기 개입 시스템, 그 각 주마다 되게 다른데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3년 동안 갱신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점수가 뭐 130점, 15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만 조기 개입 시스템에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특수교사지만은 5년이나 10년마다 계속 제가 받아야 되는, 특수교사로서의 받아야 되는 교육 그 시간을 채워야지만이 또 이제 연장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이외의 교육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특수교사가 이제 이 조기 개입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박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티아 말고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티아처럼 이제 좀 그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였는데요. 대릭인데, 대릭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있는 베이스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조기 개입을 하는데, 이 아이는 좀 중증의 뇌병변 아이였고요. 9.11 사태 직후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경계가 삼엄하고, 뭐 들어가기 전에 다 등록하고, 뭐 자동차 앞뒤 창문 뭐 다 열고, 트렁크 열고 밑에까지 다 검사하고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가 얘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를 보고 잡은 적도 없고, 그리고 주로 이제 얘는 누워 있고 아니면 피더시트에 앉아 있고 뭐 이런 아이였는데, 저는 이제 특수교사니까 주로 이제 인지적인 거를 하고, 그때 이제 물리치료사는 저랑 이제 같이 가면 이제 자세라든지 이런 걸 주로 했어요. 근데 하루는 얘 안경을 보니까 안경이 뿌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을 쓰니까 안경이 뿌여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 안경을 이제 닦아줬어요. 닦아줬더니 얘가 정말 물건을 보고 웃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웃고, 이렇게 손은 뻗쳐지지 않지만은 몸을 움직이고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얘한테 보조기를 끼우든지, 그러니까 다리에 보조기를 끼우든지 안경을 끼우든지 보청기를 끼우든지 이랬을 때 아이 입장은 별로 생각을 못 해요. 어른들이 그냥 해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경도 계속 닦아줘야 된다는 것도 이제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보청기도 끼우기 전에 보청기에서 삐 소리가 나는지 항상 체크를 하고 끼워야 되는데 상관없이 끼워 놓으면 아이는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난다든지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 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조기를 끼워서 뒤꿈치가 뒤에 닿아야 되는데 뒤꿈치가 쑥 올라가 있어도 그냥 껴놨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 발달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교사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챙기고 부모나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가 있는 가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동이를 키우는 가정과 또 형제가 있는 가정은 또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경험도 있으실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 다운증후군 아이예요. 위로 누나가 4명이 있고요. 누나들이 너무너무 얘를 예뻐하는 거예요. 예뻐하고 이 집이 굉장히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지하실이 한 60평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너무 놀랐던 게 집에 이렇게 많은 장난감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얘 그때 2돌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 바로 위에 1살 터울의 아이가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누나까지 있었는데 모든 그 연령별의 장난감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애가 너무 산만하니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얘한테 필요한 부분을 꼭 어린이집에 아니면 학교 교실에 영역별로 하듯이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여기는 뭐 책을 두시고 여기는 뭐 얘가 그 퍼즐이나 이렇게 뭐 두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은 그냥 다 같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거 가지고 놀 때 얘가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저는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상했는데 이 집을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온 집안 식구가 다 같이 노는 거예요. 그 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이제 이 엄마 아빠는 이제 누나들이 얘랑 노는 거예요.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요. 어차피 얘가 크면서 누나들이랑 놀 거고 동네에서 놀 거고 이러니까 부모님들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놀이의 상대방은 누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이제 갖고 놀 수 있게 얘랑 같이 놀 수 있게 하는 걸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얘가 분명히 걸을 수 있다고 물리치료사가 이제 가끔씩 같이 가면 얘는 혼자 걸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2돌이 좀 넘어서 뭐 3돌 가까이 됐는데 걸을 수 있는데 안 걷는 거예요. 뭐 근력도 있고 다 있는데 왜냐하면 누나들이 얘를 안고 다니는 거야. 안고 다니고 그리고 조금 얘보다 큰 누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 겨드랑이에 자기 팔을 껴가지고 같이 걷기를 시키고 이러니까 얘가 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한테는 얘는 인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자기네들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가 혼자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면서 아이도 걷게 됐고요. 또 하나는 얘 바로 1살 터울 누나가 말이 늦었어요. 다운 아이들은 베이비 사인을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작 모방이 잘 되기 때문에 베이비 사인을 시작을 했을 때 누나가 금방금방 베이비 사인을 하면서 얘한테 가르치게 되고 얘가 굉장히 어휘력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엄마는 걱정을 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베이비 사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는 연구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베이비 사인을 했을 때 인지적인 발달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얘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 중심에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그 집 환경에 부모가 갖고 있는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이비 사인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든지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생겼던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보던 그 마이크라는 꼬마가 있었는데요. 얘도 뇌병변 아이예요. 아빠가 집에서 양육을 하고 엄마가 일을 하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양육을 하는데 이분이 태권도에 완전 심취를 하셔서 제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의 사범님 영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태권도를 다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한국말로 다 하고 뭐 차렷, 열중샷 뭐 이런 말도 다 한국말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영어로 설명을 잘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제 그 한국말의 의미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발음을 수정을 해달라고 자기 말이 맞는지 숫자 세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게 뭐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하면서 이 아버지랑 라포 형성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를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시고 근데 문제는 얘가 표정이 없어요. 표정도 없고 그냥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 있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얘가 웃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간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애가 표정이 없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남대문에서 산 반짝이 수건이 있었어요. 반짝이 수건 가지고 얘 앞에 눈을 가렸다가 떼고 제가 이제 아빠랑 이제 깍꿍놀이 하고 아빠 그거 시켰더니 얘가 씩 한번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한국 거. 그래서 이 집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국 간다고 휴가 간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 태권도 관련된 거 이렇게 태권도 도복에 붙일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새로운 거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들이 아이랑 같이 놀면서 즐거움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시는데 아빠가 하루 종일 애를 보면서 애가 좀 웃어주고 뭔가 반응을 해주고 이러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빠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상실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이 특수교사가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은 아이가 뭘 잘하고 있거나 아이가 웃게 되거나 아빠가 잘하고 엄마가 잘하고 가족이 잘하는 거 요 사소한 거라도 얘기를 해주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는 이제 괜찮은 부모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소한 거 조금씩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부모님들의 그 자존감이라든지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가정 방문을 가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가정 방문을 가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는 다운 증후군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이런 치료도 받아야 되고 저런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가정 방문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가정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절당해 본 경험도 있으실까요? 미국에서는 거절을 당해본 한 번도 없고요. 조기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교육법의 IDEA라고 그러죠. Individuals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에 나와 있는 그 파트 C가 영아기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을 조기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가정이나 얘가 살고 있는 환경, 그게 이제 뭐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엄마 아빠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얘가 어디 맡겨져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가서 아이를 봐야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자체는 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고 한국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기 개입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을 때 치료사나 특수교사가 다 가정 방문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센터로 와서 이제 그러면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조기 개입을 하자 그랬을 때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가 뭐 운다 아니면 아이가 잘 못한다 그래서 부모님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를 우리가 치료실에서 보는 시간이 되게 짧고요. 일상이 아이가 공유하는 사람이 부모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치료를 되게 많이 받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의자에다 딱 앉혀놓고 뭘 시키면 한두 번은 하고 그 다음 안 한다고 손을 싹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학습된 무기력증이 이 두돌된 아이한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제 치료실을 돌아다니게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입시하는 것처럼 많이 아이들을 막 이렇게 그 센터에 보내고 막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아이 뇌발달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일상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잖아요. 다 일상을 적응하는 이 자체가 발달이기 때문에 일상을 적응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일상을 적응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뭔가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일상이 있는 환경으로 가는 가정방문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한테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